그래서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모로코는 제일 큰 특징, 좀 꼼꼼하게 지도를 확대하다 보면 재밌는 국경선들이 보이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우타, 이거 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지브랄타 해협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모로코 영토가 아니고 스페인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랑 붙어 있고 스페인이랑은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영토로는 스페인 영토라고요. 그렇죠. 스페인 영토죠. 이런 세우타나 이제 멜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또 면세 그 쇼핑지처럼 또 활용되기도 해요. 스페인 본토에서는 뭐 부가세가 21%인데 여기는 뭐 싸요. 10%나 뭐 그 이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건값도 싸고, 그러니까 잠깐 뭐 주말에 잠깐 놀러 오기 괜찮은 이제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해시시 같은 경우가 마약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모로코 지역인데 주로 이 멜리아라든지 세우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유입이 되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보면. 네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지구의 어느 곳으로 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느 곳으로 여행을 좀 떠나 봅니까? 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저희 지구본 연구소 또 본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봄철도 되고 네. 그래서 좀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곳. 예, 아프리카 서북 쪽에 있는 모로코. 모로코. 예, 모로코. 모로코가 스페인 밑에 있는 데인가요? 그렇죠. 지브롤타 해협 바로 그 남쪽에 네네네. 네, 딱 붙어 있는 예, 그곳이 이제 모로코입니다. 그 부자들 많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건 모나코. 아, 거기 모나코구나. 네, 프랑스의 모나코. 아, 헷갈린다. 헷갈리시죠? 네, 예. 모로코. 모로코입니다. 네. 모로코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서양하고 지중해 이렇게 걸쳐 있어요, 나라가. 대서양과 지중해 예, 걸쳐 있습니다. 양쪽이.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사하라 사막 북쪽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랑 접한 나라들을 보통 이제 북아프리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은 소속이 되게 좀 애매해요. 소속이 왜 애매해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다 아프리카로 잡아 놓으면 되는데 네. 이게 또 그 중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고. 아, 중동 넓게 보면 몇 가지 예, 중동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예전서부터 이제 그 유럽하고 연관이 많다 보니까 아.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아프리카랑 같은 거냐라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으로만 따져 보면 아프리카인데, 맞고, 예. 문화로 보면 아랍 쪽, 중동 쪽에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코트라 같은 경우에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각국 정보를 찾아보면 이 모로코나 이제 이 북아프리카 쪽은 중동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분류를.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데,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 나온 문헌들을 보다 보면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마그레브. 마그레브? 예, 마그레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마그레브지요. 예, 마그레브라는 말은 이제 아랍어로 서쪽이라는 뜻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디 서쪽이냐? 이집트보다 서쪽에 있으면 마그레브라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이집트는 또 이집트고. 이집트 뭐 리비아 뭐 이런 그렇죠. 데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리비아 그러니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 세 나라가 보통 이제 그 마그레브라고 보통 불리고, 좀 넓게 잡아보면 이제 뭐 리비아도 집어넣고 뭐 모리타니 뭐 그다음에 그 서사하라 뭐 이런 나라까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마그레브라고 부르는 지역들은 이제 프랑스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영향도 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이제 마그레브라고 부르는데, 보통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레브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이제 분류됩니다. 네. 뭐 가끔 이제 사헬이라는 단어도 많이들 사용되죠. 사헬? 예, 사헬. 사헬이 뭐죠? 사헬은 이제 사하라 사막 남쪽에 붙어 있는 이제 건조지대를 이제 그 사헬이라고 해요. 사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우리도 이제 뭐 대한민국 보면은 영남, 뭐 호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행정구역과 다른 또 명칭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부르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로코 같은 나라는 이제 그 국토 면적이 얼마냐라고 보면은 이제 71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7배. 7배. 이게 우리나라가 참 딴 나라 영토 측정하기 참 비교하기 좋은 면적이에요. 딱 10만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로코 영토가 이제 71만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항상 좀 분쟁을 겪고 있는 이제 서부 사하라라고 부르는 이제 사막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한 25만 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한 거예요. 3분의 1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빼면은 이제 한 45만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생각보다 넓네요, 그래도. 넓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해안가 지역에 딱 몰려 있고 나머지 밑에는 다 사하라 사막하고 이제 관련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는 뭐 한 3,800만 정도 됩니다. 작지 않군요. 왜 이렇게 모로코 하면 좀 작은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네. 이제 그 도시들이 이제 해안가에 몰려 있으니까 나라가 되게 작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국경선을 보면 밑으로 사하라 사막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죠. 네. 옆 나라인 알제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아랍 민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베르베르인. 예, 베르베르인. 이 베르베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그레브 지역에 원래 그 거주하고 있는 이제 유목민들을 이제 부르는 말인데 아랍인들하고는 달라요. 네. 이제 외모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만 보면은 지금의 이탈리아, 뭐 프랑스 남부, 이 라틴계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베르베르인이? 예, 베르베르인이. 그래서 외모를 보시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인하고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유럽인하고 좀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이제 뭐 로마 시대 이런 역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 시대 이야기 나오다 보면은 맨날 로마군이 고전하는 게 이제 기병이 없어서 고전을 하거든요. 네. 그 기병을 그래도 보조를 해줬던 게 이제 그 이탈리아 쪽 그 누미디아라는 지역인데 그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네. 쪽 이제 누미디아라는 지역인데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투 민족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잘 싸우고 말 잘 타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르베르인인데 지금도 이제 아랍인과 더불어 베르베르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건너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서 이제 유럽 원래 이제 이쪽하고 섞였는지 이거 여러 가지 옛날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역사 기록으로만 봐도 기원전 뭐 한 1000년 뭐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 그 모로코 같은 경우는 국기가 상당히 이제 강렬합니다. 바탕은 이제 빨간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록별로 이제 초록 오각별이 딱 이제 붙어 있는 네.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당연히 강인함과 네. 용맹함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오각별은 이제 사랑, 진실, 평화, 자유, 정의 뭐 이렇게 하나씩. 아, 그 빨간색이 별 하나예요? 예, 빨간색이 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가 선명한. 예, 대비가 아주 선명해서 눈에 아주 잘 띕니다. 빨강 초록. 예, 모로코 국기는 아주 선명해서 눈에 잘 띄는 국기고요. 네. 정식 명칭은 이제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요? 예, 모로코 왕국입니다. 모로코 왕국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정말 그런 왕국이냐 왕이 다 하는 그거보다는 이제 입헌 군주제이긴 한데 네. 국왕 권한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입헌 군주제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군주제하고 또 가까운 중간 정도 형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로코라는 그러면 나라 이름은 어디서 등장했냐? 이 모로코에 여러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마라케시라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예, 도시 이름이 여기서 이제 그 연원을 딴 이제 도시가 국가 이름이 이제 모로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따뜻한 봄날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이제 북위 23도에서 36도 정도 이제 위도가 위도가 우리보다 약간 밑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막 엄청 그 적도 근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원체 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쪽은 뭐 유럽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그 정도 위도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제 알제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모리타니라는 모리타니.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 대형 마트에 가셔가지고 수산물 코너에 가 보시면 이 모리타니산 뭐 갈치? 그런 게 많아요. 네, 수산물 쪽에서 이제 보다 보면 종종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이제 모리타니고요. 네.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가장 그 지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이제 대서양이랑 접해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고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또 산맥도 되게 큰 산맥들이 있습니다. 거의 산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 이제 리프 산맥이라고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부터 서남 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제 아틀라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틀라스니까 거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투브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 고도가 한 4,500m, 4,000m 정도 되는 4,000이면 꽤 높네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는 다 정글, 뭐 사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형이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모로코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도 많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역사를 봤을 때 보면 뭐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관찰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 높은 산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지 네. 아틀라스라는 네. 이런 이제 지명이 붙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는 이 모로코 지역 지중해랑 접한 지역 북부는 이제 지중해성 아주 살기 좋습니다. 네네네. 좋고 그다음에 중부는 대륙성, 그다음에 남쪽은 당연히 이제 사막 기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계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더 편한 지역이고요. 겨울이 좀 더 우기고. 그렇습니다. 우기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 뭐 우기에는 평균 한 15도 정도. 그다음에 건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제 한 28도에서 30도. 살만한데요? 예, 살만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 옛날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맥 두 가지, 리프 산맥이랑 네.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지중해 쪽에서 넘어오는 이 구름들하고 만나면서 비를 꽤 많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맥 쪽은 그러니까 모로코 북쪽은 연평균 강수량이 한 1,500mm 정도 돼요. 비가 꽤 잘 내리는 지역이라서 이제 관계 농업을 통해 가지고 옛날부터 네네. 농사도 많이 짓던 이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수증기 품은 구름들이 많이 몰려오다가 산맥에서 딱 걸려 거기서 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살기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서부터 사람이 살던 네. 이유가 있고 농사도 네. 잘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무슨 말을 쓰냐? 네. 언어를 보면 이제 공용어는 아무래도 이제 아랍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랍어가 있고요. 아까 이제 베르베르족이 네네네. 있다고 그랬는데 2011년 개원을 하면서 이제 베르베르어도 공용어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베르베르 어느 쪽이랑 가까운 유럽 쪽이랑 가까운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이랑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네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역사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르베르족하고 아랍족하고 사실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랍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네. 베르베르는 이제 상당히 이제 소수로. 소수로 이제 밀려난 상황인데 이 뭐 인남식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아랍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어체하고 네. 구어체가 또 상당히 달라요. 쓰는 거랑 읽는 게.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문어체는 철저하게 이제 글자 쓰는 네, 좀 네. 우리로 보면 옛날식 고풍스러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고 구어는 이제 아무래도 편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준 아랍어는 우리가 이제 아랍어 중에서도 이제 표준 아랍어, 표준어처럼 쓰는 이런 네. 것들은 주로 문어체만 쓰고 그래서 구어체는 각 지역별로 사투리라고 하는 방언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 나 아랍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도 막상 가보면 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랍어랑 베르베르어를 쓰고요. 글로는 통해도 말로는 안 통한 데가 그렇죠.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말은 뭐냐? 네. 이제 아랍어와 더불어서 이제 불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당연히 영어, 제일 외국어잖아요. 네.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불어를 배워요. 영어보다도. 프랑스어. 예. 그래서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제 간단한 프랑스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로코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 문서를 살펴봐도 이제 아랍어와 그다음에 불어가? 불어로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은 이 동네가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 알제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 프랑스 식민지 지배가 영향을 받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바로 위에가 스페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로코 북쪽 그 이제 스페인하고 아주 가까운 네.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스페인어도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스페인어도 통하고. 말을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유럽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런 지역은 대륙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지만 네. 아프리카 대륙도 이제 사하라 사막 북쪽은 좀 다르게 노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권이 거의 이제 유럽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모로코는 제일 큰 특징, 좀 꼼꼼하게 지도를 확대하다 보면 이제 좀 재밌는 국경선들이 보이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우타 같은 지역입니다. 세우타. 예. 이 지브랄타 해협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세우타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모로코 영토가 아니고 스페인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랑 붙어 있고 스페인이랑은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영토로는 스페인 영토라고요. 그렇죠. 스페인 영토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 세우타라는 지역은 요번 손톱만큼 아주 작은 지역인데 네. 그래도 국경선이 이렇게 따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스페인이에요. 아. 아프리카 아니고 네네네. 예, 유럽에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세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한 4,500km 정도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서울이 600이니까 서울의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구는 한 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되게 이 세우타라는 지역은 정말 역사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 로마 이야기 나오다 보면 로마랑 가장 라이벌이었던 이제 카르타고, 예, 그 시절부터 만들어놨던 이제 도시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카르타고, 로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반달 왕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한 번씩 이제 이 세우타라는 지역을 점령을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지도를 살짝 좀 봤는데, 네, 그 스페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맨 위에 그렇죠. 그 해협에 지브랄타 딱 해협, 걸려 있는, 예, 딱 걸려 있는 거기군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한 지브랄타 해협 폭이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15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세기, 1415년에 이제 포르투갈 영토로 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들어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 스페인령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1668년, 그러니까 17세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스페인 영토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스페인 영토니까 네. 돈을 이제 유로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 유럽 여행 갈 때 보면 쉥겐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국경선 마음대로 막 넘나드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포함되느냐? 그러면 이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유럽 영토들은 이제 쉥겐 조약에서 또 특별 지역이라고 또 별도로 관리를 해요. 유럽이 EU긴 하지만, 예, EU의 스페인 영토긴 하지만 해외 영토기 때문에 네. 영토의 통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예외 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유럽인가요? 이건 유럽 아니에요? 유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네.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 세우타가 이제 꿈의 이제 동네인 거예요. 여기만 어떻게든 내가 발 붙이고 들어가면 유럽인이 되는 거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힘들게 이제 지중해를 무릅쓰고 건널 필요도 없고. 예. 근데 여기는 그럼 경계가 굉장히 아주 철통 같겠네요. 그래서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점점 물타리가 높아져요. 철조망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울타리로 이중 철조망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바다로 이렇게 헤엄쳐가도 그렇죠. 바다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 세우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눈의 가시 같은 이제 이런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모로코는 이 세우타를 이제 종종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요. 누가 누구에게요? 모로코가 스페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페인이 뭔가 이제 모로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네네. 약속했던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제 외교적으로 뭐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경계를 일부러 느슨하게 해버립니다. 철수시켜 버려요. 사람들 막 들어갈 수 있게. 뭐 들어가든 말든 우리는 알아서 뭐 알아서 해라. 스페인 너희들끼리. 그러면 이 모로코 쪽에서 한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 쪽에서 다시 디펜스를 하고 이래야 이제 이게 그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도 한번 이 유럽하고 이제 모로코하고 사이가 좀 티격태격 하는 적이 있었는데 대거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럼 일단 들어가고 나면 이제 뭐 EU의 어떤 난민이라든지 이런 규정 때문에 뭐 함부로 강제 추방한다든지 네. 다시 밀어낸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우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바라보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저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슬프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서 쫙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네. 쫙 몰려와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누구는 이제 리비아로 누구는 어디로 이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이 네. 이제 여기인 거죠. 그렇겠네요. 보면. 예. 여기가 제일 만약에 건너가더라도 제일 가깝기도 제일 하고. 가까운 지역인 그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우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한 4,5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네. 좀 큰 편이고 이런 동네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그 세우타에서 동쪽으로 이제 한참 더 가야 되는 동네인데 네네. 그 면적은 되게 작아요. 한 12제곱킬로미터? 정말 동네 하나죠. 이제 보면은. 12제곱킬로미터 뭐 가로 4, 세로 3 이런 그렇죠. 정도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인구는 또 한 8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사람이 빼곡한 곳인데 여기도 이제 1497년에 스페인이 이제 아프리카를 우리가 이제 한번 공격해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별로 아프리카는 안 가고 남미 대륙으로 가버리면서 스페인이 신경 안 썼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지금 요 포인트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철조망으로 철통 봉쇄를 하고 있는 멜리아. 예 멜리아라는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산물이죠. 옛날에 이제 있었다가 이게 애매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건데. 아, 멜리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우타나 이제 멜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또 면세 그 쇼핑지처럼 또 활용되기도 해요. 유럽 본토에서는 이를테면 스페인 본토에서는 뭐 부가세가 21%인데 여기는 뭐 싸요. 10%나 뭐 그 이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건값도 싸고. 그러니까 잠깐 뭐 주말에 잠깐 놀러 오기 괜찮은 이제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세계에서 하시시, 그러니까 그 뭐죠? 해시시? 예, 해시시 같은 마약. 경우가 마약이 이제 또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모로코 지역인데 주로 이 멜리아라든지 세우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유입이 되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보면.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이제 지하 경제 어떤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모로코나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 네네.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모로코. 예, 그래서 모로코는 뭐 들어봤나? 아까 이제 정프로님처럼 모나코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명한 영화 있죠. 이제 카사블랑카. 아, 그게 모로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모로코 수도 그러면 카사블랑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카사블랑카는 모로코 최대 도시긴 한데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이제 라바트라는 곳이 따로 있고. 라바트? 예, 라바트라고 그래가지고. 행정 수도예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된 도시예요. 한 네네. 12세기부터 이제 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쭉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랑스가 이 지역을 이제 보호령으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카사블랑카가 아니고 이제 이 라바트 지역을 이제 통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제 수도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원체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사블랑카가 이제 이 모로코를 대표하는 이제 그러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카사블랑카는 딱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그 블랑 프로로 이제 보면은 이제 하양, 예, 라티노 계열이죠. 블랑앤누아 뭐. 예, 그 다음에 집은 뭐 카사, 뭐 카사. 그렇죠, 그렇죠. 예, 카사. 예, 그러니까 하얀 집. 예. 이란 뜻이에요. 카사블랑카는. 예. 흰 집? 흰 집. 흰색으로 칠한 집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까? 또 옛날에 흰집 하면 흰 건물 하면 정신병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제가 예전에 고향으로 있던 중곡동에 이제 국립정신병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택시 타면 어디로 보실까요? 그러면 정신병원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아무 설명을 할 그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네네. 카사블랑카는 흰 집이란 뜻이다. 네, 하얀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지역이 이제 유명해진 거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 저항 세력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와서 또 항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예,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꽤 큰 도시예요. 한 6번째.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레브라는 지역에서 보면 제일 큰 도시가 여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모로코의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로코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중에서도 관광 산업이 꽤 큰 분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점이 이제 당연히 카사블랑카지요. 그래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불어, 프랑스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하고 가깝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대륙과는 달리 이제 유럽하고 비슷한 면모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철도가 이제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고속철도가? 예. 그래서 탕헤르부터 이제 라바트, 카사블랑카를 연결하는 이제 노선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제 우리 떼제베랑 사촌격. 그러니까 우리 KTX랑 보면은 이제 먼 한 6촌쯤 되는 이제 그런 식이죠. 프랑스 기술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로플렉스로 이제 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모로코가 사실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는 뭐 10km만 지나가면 바다 해저 터널 뚫으면 유럽 대륙이니까 해저 터널로 이제 연결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이제 되려면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이제 해변에 있는 도시를 잇는 철도군요. 그렇죠. 예, 지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이 비싸잖아요. 그렇겠죠. 비싸다 보니까 대도시들이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한 곳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수요도 많고 근데 그 도시가 이제 한 뭐 150km, 200km, 30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이제 움직일 때 수요가
그렇죠. 그렇죠. 더 멀면 이제 뭐 1000km 이렇게 떨어지면 비행기가 더 유리한데 한 200~300km씩 떨어져 있으면 고속철도가 제일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고속철도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도 꽤 잘 갖춰진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스페인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 터널만 잘 뚫으면 유럽으로 그냥 바로 그렇죠. 직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로코는 되게 간절히 원하는데 네.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거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양국이 또 비슷한 입장이 돼야 되고 또 경제력도 좀 서로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뭐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사실 뭐 영국, 프랑스 있는 유로 터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대한 경제권을 연결했는데도 네. 한참 동안 이제 적자로 그러네. 고생을 많이 네. 했었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모로코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네. 한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나라 뭐 먹고 사나 네.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로코 아프리카의 서쪽, 북쪽, 서북쪽 끝에 있는 네. 스페인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유럽인가 아프리카인가. 재밌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모로코의 제일 주력 산업은 뭐냐면은 광업이에요. 광업? 광업. 뭐 산이 참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광업? 그 산에서 광물 자원을 찾는 거는 이제 한국식 사고 방식이죠. 아, 그래요? 대부분 세계에서 큰 나라들 보세요.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가면 다 노천광산이잖아요. 그냥 평지 막 파면은 우리처럼 막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되게 한국식이고. 광하면 일단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평지나 평야 지역에 그냥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린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로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나라로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모로코라는 나라 지난 모나코 시간에 아닙니다. 네,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네. 네.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간략한 이제 개요는 저희가 좀 들었고요. 네. 이제 이 나라가 오늘은 또 뭘 먹고 사는 나라인지. 사실은 이제 그 모로코를 제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네. 나라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앞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소개를 좀 해보려고 사실은 요 두 번째 시간이 모로코. 예. 우리랑 뭐 큰 무역은 없죠. 무역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지잖아요. 식량 네, 문제가 네. 중요해지는데 모로코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가요? 예. 모로코. 예. 자, 모로코. 하여튼 여긴 뭐 그 소득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목 소득으로 보면은 GDP로 보면 한 3,400달러 정도 되니까 전형적인 개도국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나라인데 실질로 보면은 한 9,300달러, 한 10,000달러 가까이 돼요 GDP가. 그 구매력 기준 뭐 이렇게 네, 하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괜찮네. 무슨 빈국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나라는 아니고 한 중진국 전형적인 네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제 뭐 실업률이 뭐 10% 정도로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높은 나라는 그렇게 아니네요. 높은 나라도 아니고 네. 뭐 연평균은 3% 정도 꾸준히 이제 성장을 이제 해오던. 그래서 이제 수출은 한 270억 달러. 근데 그에 비해서 수입은 한 400억 달러 좀 넘어가니까 항상 좀 상시적으로 적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놀란 거는 의외로 산업이 다양해요.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모로코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보면 야 이거 좀 잘 지켜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관광, 수산 요 정도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한번 쭉 보시면 네.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은 이제 농업이 이제 있죠. 보면은 뭐 이제 전체 인구 한 3천 몇백만 되는데 한 네. 400만 정도가 이제 종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농경지는 뭐 한 870만 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영세 농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에서 나 먹고 나면 남는 네.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우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건조한 지역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보면 과일이 잘 되죠. 달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귤, 사과, 배, 뭐 딸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유럽에 수출을 많이 우리랑 비슷하네요. 감귤, 사과, 배, 딸기?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어떤 과일이나 이제 곡식보다는 이런 쪽 야채, 과일 이런 쪽이 좀 잘 되는 지역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수산업도 꽤 이제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이제 대서양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지중해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아, 그렇다면서요? 예, 주로 이제 대서양 쪽에서 많이 어업을 하는데 네. 이 아프리카하고 아랍 지역을 합해서 이제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모로코가 예,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러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안선이 되게 길어요. 해안선이 3,500k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어족 자원이 꽤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 그 잡히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한 850종. 예,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역이고, 네. 이 지역이 이제 뭐 정어리, 뭐 가다랑어, 참다랑어, 우리 이제 참치라고 부르는 네네네. 이제 이런 고급 어종도 많이 잡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한 뭐 70만 명 정도 되고 GDP 한 3% 정도 되는 이제 꽤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 가서 자 수산물 코너에 보면 전 세계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수산물 세계에서 1등. 1등이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일본 다음에 2등이었는데 요즘에 1등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수산물이 다 모이는데 네네. 갈치 코너에 가서 이렇게 잘 보시면 종종 모로코산 갈치가 이제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원양산 이렇게 잡혀서 들어올 때도 많지만 네네. 이제 모로코 이렇게 찍혀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에서 어업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는 걸 막다가 요즘엔 입어료 내고 잡아라. 그리고 돈 내고? 예,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너희들 들어올 때 돈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 현대화 이런 지원 작업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농업 수산업도 있지만 사실 네. 모로코의 제일 주력 산업은 뭐냐면은 광업이에요. 광어? 광업. 아, 뭐 산이 참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광어? 그 산에서 광물 자원을 찾는 거는 이제 한국식 사고 방식이죠. 아, 그래요? 대부분 세계에서 큰 나라들 보세요.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가면 다 노천광산이잖아요. 그냥 평지 막 파면은 우리처럼 막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되게 한국식. 광하면 일단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 이제 평지나 평야 지역에 그냥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린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로코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한 7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세계 1등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남재작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나왔는데 인광석. 예. 비료의 주 원료죠 이제 보면은. 예. 인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다 바다 밑에 있다가 올라온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건조되면서 네. 그런 이제 인성분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인광석이 세계 매장량 1위. 생산량은 이제 미국, 러시아 다음에 한 3위 정도. 여튼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모로코 수출에 이제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땅 파면 비료 원료가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료 산업이 되게 발달한. 그래서 요즘에 아주 좋겠네. 그렇죠. 비료가 엄청 올랐는데. 주로 이제 칼륨 비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네. 이제 그러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정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정석? 예, 이름이 좀 낯선데 이제 황산 바륨이라고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때 황산 바륨?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종 등장해요. 뭐 바륨 이게 녹색 불 나던 건가? 예, 아마 녹색인가 이게 저도 갑자기 옛날에 불 붙인 막 맞아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 들었나 시험 문제 외우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주로 이제 이 황산 바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나 가스 채굴할 때 드릴링 할 때 여기 이제 그 포함시켜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연마도 시키고 해야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납도 많이 있어요. 납도 이제 세계 9위.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이런 광물 자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0년 전부터 이제 국영 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인광석을 채취하고 그걸 이제 비료로 만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광석이 넘쳐나는데 뭐 아무래도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료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한 20% 뭐 아니면 10% 정도 할인 판매로 해서 주변 지역을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비료 산업을 훨씬 더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열도 필요하고. 비료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이 있고 전력이 풍부하면 에너지원이 풍부하면
이제 비료 산업하기 딱 좋은 나라인데 네. 여기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요. 아까 이제 한 100 몇십억 달러 정도 맨날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거죠. 아, 발전 뭐 이런 걸 잘 못하나요? 여기? 그렇죠. 뭐 석유 자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제일 강국인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최근에 이제 합작으로 우리는 이제 비료에 관한 노하우는 좀 있으니까 네. 여기들은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나이지리아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네. 뭐 합작으로 해서 이제 암모니아 하는 거기서 이제 질소 비료 갖고 오면 되니까. 예, 공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광업권을 네. 해외 기업에 이제 팔고 탐사할 권한을 주고 돈을 받는 이런 거에 관한 노하우들은 매우 발달한 이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개발권, 탐사권 합하면 한 1,500개 정도의 이제 광산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매각을 해서 네. 이제 해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로코가 가장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루트는 뭐냐면은 옆 나라인 알제리는 이제 석유가스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이제 가스관이 이 모로코 영토로 지나갑니다. 아, 그거 좀 이렇게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지나가니까 통행료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전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한 45% 정도는 이 알제리에서 지나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가스관에서 여기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땅 파면 뭐 나올 것 그거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한 13개 정도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찾고 있어요? 예, 찾고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로코 정부는 이제 자기들이 지분을 탐사할 때 지분을 한 25% 30% 정도 이제 보유하는 조건으로 네네. 찾아봐라 열심히 그쵸.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뭐 알제리 나오는데 왜 나오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땅 파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에너지원이 모로코에는 많아요. 뭐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사막? 예, 사하라 사막. 뭐요? 왜 사막이 되죠? 사막이 비 안 오니까 사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만 안 올 뿐만 아니고 햇빛도 쨍쨍해야 되잖아요. 네. 햇빛 쨍쨍이니까 태양광하기 좋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광,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태양.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태양광을 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전기를 바로 만드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원체 일조량이 뜨겁고 강렬하다 보니까 태양열로? 태양열도 괜찮아요. 태양광, 태양열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로코 지역에 쏟아지는 태양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 비슷할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이제 태양 이제 에너지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 전기 걱정 없겠네 이것만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남쪽 사하라 지역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르 와르지자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3,000헥타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3,000헥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이제 580메가와트, 그러니까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 그러네요. 예, 네네네. 수준의 이제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아마 됐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하고 좀 달라요. 네. 이 지역은 아까도 이제 원체 일조량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제 가동되는 태양열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소죠. 24시간이 어떻게 돼요? 돼요. 여기가? 예. 아니 그래도 해가 질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태양광 패널들이 쫙 깔려 있으면 네. 이제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높은 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거울들이 직접 발전도 하지만 이 반사경 역할을 해요.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왜 모아요? 왜 모으냐면은 태양 같은 경우는 해가 지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를 생산 못 해요. 그렇겠죠. 근데 밤에도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밤에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 이 열을 태양광을 그냥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집중 한 곳으로 모읍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돋보기로 모으면 막 태우잖아요. 네. 이런 걸 태우는 것처럼 이 소금을 녹여요. 소금을? 예, 소금을 이제 섭씨한 이 태양광을 모으면 한 500도 가까이 이제 되는 엄청난 뜨거운 열이 모여지잖아요. 그럼 주겸치약 아닙니까? 그렇죠. 주겸치약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소금이 이제 녹으면 왜 소금을 녹이냐면은 이 녹은 소금은 이제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이제 액체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이나 옆에를 부으면 열이 막 나는 거죠.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끓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열이 되는 거죠. 아, 결국 이제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태양이 없어도 이 소금이 녹은 이제 이 액체 이 덩어리는 막 열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이제 이 태양이 져도 이제 터빈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새벽 한 4시, 5시쯤 되면은 이제 다 떨어지겠죠. 이제 열이.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음날 태양은 또 떠오르니까 또 녹이고. 아, 그런 발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방식은 그 용융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녹이는 주로 이제 소금을 이제 매개체로 쓰는 용융염. 이 방식인데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제 아주 일조량이 좋은. 예. 그래서 이제 낮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밤에도 이제 계속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 모로코는 사실 이 태양광 자원만 잘 활용해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해안선이 3,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도 잘 불어요. 그래서 이제 초속 한 10m 정도 되는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도 요즘에 많은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전력을 스페인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2019년, 2020년부터는 이제 스페인으로 오히려 이제 전력을 수출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지고 있고요. 이제 전력이 점점 많아질 게 확실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저 영국까지 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력 수출? 예, 한 4,000km 정도 되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 수소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의 한 5%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만큼 이제 재생에너지 천국. 부러운 나라죠 보면은. 조건이 좋네요. 재생에너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건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예,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네. 아, 제가 너무 편견이. 그렇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뭐 차 안 타고 다닙니까 보면? 당연히 타겠죠. 근데 이게 다 대체로 수입 아니었나요? 그렇죠.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그래도 산업이 있어, 제조업이 좀 있어 하는 나라 어딜까요? 저 남쪽에 있는 남아공인데 2018년부터 이 모로코가 이제 승용차 부문에서는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 브랜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깝잖아요. 유럽이랑 가까우니까 주로 프랑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 거죠. 르노 뭐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 더 가까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는 인건비도 훨씬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스페인도 자동차 산업이 꽤 발달한 나라거든요.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모로코 그 스페인의 독일이나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스페인에 비해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분의 1. 동유럽 비교해도 한 절반. 어쨌든 뭐 명목 GDP가 3,000불 때면 뭐 훨씬 더 저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EU랑 이제 관세가 철폐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자동차 수출 실적이 보면 70억 달러. 2019년은 100억 달러. 꽤 많네요. 10몇 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한 40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되는 수출 그 생산량의 한 80% 정도는 이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자체 내수나 아니면 이제 인접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조업이라는 주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 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인프라도 좀 부족할 것 예.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유럽하고 가까운 이 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제조업의 또 새로운 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출한 지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한 250개 정도의 이제 업체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고 부품사 이런 관계사들이 이제 쭉 네네네. 오면서 어떻게 보면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금쪽 같은 산업이죠. 그러네. 이건 근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간 고용도 한 22만 명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이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제조업에서도 임금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중산층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제조업이고 네.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에요. 남자들 일자리로 아주 좋은 네, 그리고 꽤 고임의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북쪽 당연히 이제 뭐 지브롤터 이제 근처에 이제 탕헤르라고 네. 하는 이 주변 지역에 이 거대한 이 자동차 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업체가 제일 크냐라고 하면 르노입니다. 르노. 예, 프랑스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르노 전체 생산 캐파만 해도 한 40만 대 정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인건비 따먹기를 하니까 다 부품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계자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한 60%에서 65% 정도는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조립되고 있다. 부품도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모양이네요. 상당히 이제 많이 네.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부품 업체들도 여기 진출을 많이 해 있어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제 뭐 발레오라든지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의 스미모토,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뭐 델파이 이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부품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르노가 제일 대표 주자고 같은 이제 프랑스 회사인 이제 푸조 시트로엥 네.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에 이제 다시 한 6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푸조 208 같은 차량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래요? 캐파 한 20만 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40만 대인데 곧 60만 대, 뭐 100만 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좀 안정되면 너무 좋겠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국왕이 상당히 이제 개혁군주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립감이 좋아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정정 불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네. 이렇게 몰려드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뭐 세금도 안 받아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해야겠죠. 뭐 있을 거라 네네. 생각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 좀 감면해주고 투자 초기에 몇 년 정도는 뭐 면세. 그 다음에는 좀 뭐 할인해주고. 아주 파격적인 혜택은 아주 아니다. 파격적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르노 관계자 인터뷰들 봐도 뭐 모로코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해주는 것보다 뭐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건 없다. 근데 왜 모로코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 일단 여기는 일관된다.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확확 바뀌거나 신뢰할 수 있다. 꾸준히 예측 간다. 가능하다. 예, 예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동차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이제 자유무역 협정, 네. 뭐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회사들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르노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급 차종보다는 그 루마니아 이제 원래는 베이스죠. 다치아라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저렴한 수입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르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이제 저가의 라인업인데. 소개해 주셨죠. 예. 근데 이 다치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가니까 인건비가 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종들은 동유럽이 그동안 좋다가 여기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니까 아프리카로. 그렇죠. 모로코 같은 데서 생산하기가 딱 좋은 이제 그러한 차종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연기관 자동차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중국의 이제 그 BYD BYD 네네네. 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공장을 이제 일단은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은 해놓은 상태예요.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고 네.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 현대차.
아 그래요? 현대차가 원래 이제 알제리에 옆나라 알제리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알제리가 이제 뭐 정정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폭스바겐도 원래 알제리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철수했거든요. 현대차도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뭔가 거점, 그다음에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렴한 생산비가 저렴한 거점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모로코에 이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 언론에서 보면 현대차도 뭐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현재 22만 명 그러면 생산 캐파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막 30만, 40만 이렇게 인력 고용 규모가 막 팍팍 늘어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늘어요. 생각보다는. 자동차인데? 예. 왜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뭐 중국에도 가보고 동유럽도 가보고 인건비 싼 나라들 많이 가봤잖아요. 네. 좀만 지나면 인건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저렴하지만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다라 생각해서 새로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의외로 자동화율이 높습니다. 아. 자동화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만큼 전체 차 생산 캐파는 늘어나도 고용 창출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완성차는 어차피 자동화로 가면 부품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부품 산업 육성. 그래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 명칭이 익숙해졌죠. 와이어링 하네스. 아, 네네네. 네네. 이거 다 사람이 이렇게 꽈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 따발 이렇게 붙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와이어링 하네스나 이런 부품 산업을 한 6개 정도 섹터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어야 네. 우리가 완성차 업체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더 많은 회사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를 들어 현대차라면 이제 여기에서 뭐 조립을 해갖고 그러면 유럽 판매 어떤 전진 기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을 잘하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U하고는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관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네. 뭐 관세를 이제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기로 쓰기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도 FTA를 체결해놓은 상태고요. 터키하고도 이제 FTA를 맺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나라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FT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해서 이걸 수출하기 위한 기지로 만든 네.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아까 현대차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지금 동유럽 쪽에 자동차 공장들도 이제 있고 전기차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유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만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루 납품. 소요 시간 24시간에 납품 가능. 뭐 배 타고 금방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이틀이면 그렇겠네요. 예, 다 선적 가능하니까 거의 뭐 그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산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다 그러면 되게 낙후되고 뭐 이제 농업 뭐 힘겹게 하는데 이제 그런 곳만 있는 게 아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제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네. 그래서 아프리카 최대의 이제 승용차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도의 지식을 네.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이제 재밌는 네네. 이제 모습들이 앞으로 종종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모로코가 좀 잘 돼서 네.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좀 편견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너희들이 아프리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은 뭐 어쨌건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모로코 예.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지 네. 뭐 주변 나라하고 투닥거리는 것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역사가 길다 보니까 또 옛날 이야기도 많고. 모로코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지금 모로코 왕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1000몇백 년 이상 지금 예, 아주 오래된 왕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모로코에 그러면 지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주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